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현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 대본을 쓰면서 좀 약간 위기에 찾아왔습니다. 왜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나 궁금한 게 선생님 다른 방송 나가시면 네, 무슨 질문을 하나요? 모르죠. 뭐 매번 다르죠. 아, 매번 달라요? 뉴스에서 나온 얘기들 물어보고 그래요. 그거에 대한 이제 논평 같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너무 오래 방송을 해서 저희가 일치도가 지금 거의 합일이 돼 있는 상태가 내가 질문을 하면서 선생님 뭐라고 하실지가 반박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런 상태에 지금 그렇군요. 이르렀어요 제가. 그럼 이제 방송을 끝내야 될 때가 온 안 거예요? 되죠. 아니, 그래서 저의 지금 무지함을 조금 더 드러내야겠다. 역할을 좀 해주시고 뭐 쥐어 짜내면 뭐 질문이 없진 않죠. 근데 지난주 이번 주 해가지고는 사실 이슈들이 뭐 이렇게 네. 특별히 터진 게 없고 대부분 뭐 그 새로운 정당들 만들어진 얘기니까 그건 뭐 반복적으로 더 궁금하지도 않고 진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원래 뭐 KBS 대담 이런 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뭐 또 특별히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시기도 좀 많이 지났고.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또 중요한 질문들을 또 어떻게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맹구가 더 고생했군요. 네, 진짜.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방송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이런 정치 뉴스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 다루긴 한데 기본은 이 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사연 상담 이거는 재밌거든요. 전 계속 이제 궁금한 것도 생기고 막 이런데 정치 뉴스에 대해서 점점 지쳐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연 보내 사연을 맹구야. 보내주셔야 돼요. 사연을 보내주셔야지 이 방송이 살아남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난주 댓글 읽겠습니다. 미스 포춘님, 저는 성관계와 사랑이 별도로 느껴져서 문제라고 느낍니다. 폴리아모리는 사랑과 성관계를 일치시키는 건가요? 왜 사랑을 느끼는 지점과 사회적 성욕이 같아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테 사회적 성욕을 느끼는 게 꼭 일치가 돼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만 할 수 있는데 성욕 없이 뭐 이런 질문인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원래 그 성관계 혹은 성욕은 이성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원칙적으로. 네. 근데 그게 불일치한 경우도 있어요. 일치한 경우도 있고. 사회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성욕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이상성욕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그런 것도 거죠? 있고 그다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회 문화 분위기에 따라서. 네. 사회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욕이 전반적으로 이런 사람한테 느끼기도 하고 저런 사람한테 느끼기도 하고 또 이 대상 저 대상 바뀌기 때문에 그 사회가 어떠냐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데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랑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스킨십을 하고 싶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일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서구 사회에서 섹스와 이 분리해서 사랑을 있으니까. 분리해서 네.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게 보편화되다 보면 그거는 그냥 하루 즐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리시키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개인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회 문화가 전반적으로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진짜 원나잇 하면 난리나는 네, 했지만 네, 지금은 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 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그렇죠. 변화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네, 네. 걸까요? 그러니까 성욕이라는 게 딱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첼원리님, 정말 제끼고 싶을까? 그나마 다음 권력 잡았을 때 누가 가장 자기를 챙겨줄 거라고 생각할까? 왜 한가발을 윤대지가 싫어하고 꺼릴 거라고 생각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 지금은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어도 믿을 건 한가발뿐 아닌가요? 한동훈이 자기한테 덤볐다고 이재명을 밀어주겠습니까? 아니면 국진당 내에 다른 놈을 밀어줄까요? 결국 한가발밖에 없는데 자기 목숨줄인데 그 뒷배를 봐서라도 한가발 밀어주려고 하지. 둘이 갈라섰다느니 윤대지가 일을 간다느니 이런 말 하는 게 더 어이가 없네요. 네.
이런 댓글은 환영합니다. 제가 음. 궁금하지 않은 것들을 궁금해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거 새롭게 또 어떻게 얘기 어떻게 해야 듣고. 됩니까? 한동훈이 윤석열을 네. 어차피 챙겨주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 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건데. 왜 그게 유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새로운 사람을 갈아치울 수 있다? 네? 갈아치울 수 있다? 사실 윤석열의 심리로 봤을 때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을 잡는 경우는 있지만 사람을 진정으로 믿는 심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윤석열 심리 분석한 거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 과정까지 쭉 다루고 분석한 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한 번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성향이 있어요. 자, 저는 한동훈은 이미 끝났다고 봐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었다고 봐요. 저 위험하다, 안 된다. 너무 까불어서. 아, 배신자 한 번 배신했잖아요. 네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 끝까지 이제 안 믿겠다. 네, 윤석열은 아마 그 상황이 돼야 만족하지 않을까. 무슨 상황? 아, 상황. 상황. 아, 그러니까 다음 한동훈을 후계자로 내세워놓고? 정권을 혹시 넘겨주더라도 자기가 자기가 돼서. 실질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놔야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분석하신 윤석열이라면 사실 믿을 게 한가발 뿐이 없어도 네. 어쩔 수 없이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한가발한테 의존하는 방식을 어.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안이나 이런 네. 거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훈의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죠. 한동훈 외에. 당연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믿을 건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자리는 누구라도 교체가 가능한 자리인데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믿을 수가 없다. 윤석열은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틀만 만들면 되는 거지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한동훈이 가장 말을 잘 듣고 잘 그렇죠. 듣고 이제 빌빌 됐으니까 90도 절하고 그랬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의심의 씨앗을 심어버린 거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궁금해하시는 거 맨날 너무 그러겠지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한동훈이 또 금방 날아가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 사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낙연, 이준석, 이원욱, 조응천, 금태섭. 이름도 너무 다양했는데요. 이 네 가지 정치 개파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합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 같이 색색깔 옷 입고 어디 서울역인가? 거기 사진 보셨어요? 네네. 사람들이 끔찍한 혼종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사들 보면서 불현듯 진짜 생각이 든 게 거기 다 민주적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을 빼고. 네. 근데 이준석을 대표로 세워놓고 그 붙은 중진 느낌. 출신 의원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고 있는 상황이 아주 우습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이죠. 이전에 그 가입했던 사람들이 탈당 인증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가 뭐 한 1000개 이상의 그런 인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준석과 류호정은 원래 만날 수가 없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같이 모여서 여기 이낙연까지 껴서 도대체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아무도 지금 예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손 잡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류호정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가짜 페미니스트이니까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 설명을 라방으로 2시간 했대요 이준석이. 아 그래요? 네, 아. 왜 류호정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지? 왜 합쳤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설명. 설명하는 설명. 논리가 있어요? 그냥 간단히 들어보지 얘기하면 되지. 못해가지고. 가짜 페미다. 너랑 나랑 어차피 만날 사이 없다. 그리고 이준석은 가짜 반페미.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다 가짜끼리 딱 맞잖아요. 가짜 본색 통하잖아요. 사실은 페미와 반페미의 입장도 아닌 사람들이고. 아니죠. 네. 그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떠들었던 이름을 거지. 가지고 온 거죠. 예, 그리고 뭐 자기 공격할 대상 찾아서 상대를 찍은 거지. 명백하게 그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이 개혁신당이라는 게 뭘 하려고 하는지 자기 내용이 없잖아요. 네. 반사 이익만 챙기려는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인기가 하도 없으니까 거기에 기대고 또 민주당 좀 싫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거 기대서 주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당들, 오가잡탕 정당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합친 것은 보수대연합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흐름이다.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네, 그때 말씀하셨던. 네네. 여기 이제 한동훈까지 합류하면 짱인데 한동훈이가 지금 겁이 많아가지고 빌빌대고 있어서 아마 흥행이 잘 안 돼서 열받을 거예요. 네.
만약에 한동훈이 버려지는 상황이 오면 한동훈이 여기 들어갈 가능성도 있네요. 있죠. 아 정말 오가잡탕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예. 어디 정당에서 낙오한 사람들의 모임 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을 어쨌든 필두로 두고 이 나이 좀 지긋한 분들이 이준석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그 함께 손을 잡자 이렇게 네. 할 때는 본인들의 자존심 같은 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익 앞에서. 여기서 살 수만 있다면 예,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예. 네. 정말 신기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네 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최근 그러니까 선거제를 연동형으로 확정하면서 민주개혁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제 주목되는 지점인 건데요. 앞으로 합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의 표심이 더 정확하게 반영되는 그런 진일보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병리제를 찬성했던 사람들의 걱정과 반발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여론에 유튜버들이 상당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고 해요. 오늘 얘기는 이제 선거제와 관련된 얘기라기보다는 용해인 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용해인 의원에 대한 일부 우려스러운 반향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용해인 의원이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용해인 측에서 의석수를 10에서 15석 의석을 요구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만 딱 잘라갖고 얘기하면서 욕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갑자기 여기에 보태서 용해인이 원래 팸이어서 그렇다. 그동안 숨긴 거다.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에 용해인 의원이 좀 꽤 괜찮은 평을 받아왔었던 것과는 아주 반대되는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용해인 의원이 이렇게 갑자기 뭐 팸이라면서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전에 뭐 종북 빨갱이다라면서 공격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양상처럼 좀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해요.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도대체 왜 이렇게 심해졌는지 그리고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팸이다, 종북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마녀사냥을 하는 지금의 양상 좀 왜 그러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은 결국 이 한국 사회 남녀 갈등. 사실 남녀 갈등이 그렇게 극심하진 않아요. 원칙적으로. 계급 갈등이라든지 네. 이런 것이 더 심하면 심하죠. 근데 이걸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치에 이용하려고. 그 이제 극단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쪽 진영에 다 있죠. 그래서 여성적 페미니즘 진영에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있어서 뭐 좀 너무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또 일부 반대하는 세력은 또 반페미 주장을 너무 극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동하는 거기에 정점에 이준석과 그걸 추종하는 일부 이대남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남녀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눈에 자꾸 띄는 건 극단적 페미다 보니까 페미니즘 그러면 극단적 페미니즘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동일시하는 거죠. 같은 얘기로. 그래서 페미니즘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 특히 20대 이런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페미 여자친구는 사귈 수 없다. 페미는 절대 반대다. 뭐 등등의 이제 페미에 대한 강렬한 반감을 표현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다 극단적 페미의 주장을 걸고 거기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한국 사회에 극단적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페미니스트들로 인해서 사실상 건강한 페미니즘 운동이 손해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 마녀 사냥이 횡행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하나는 국가보안법이죠. 네.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한국 사회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자기가 뭐 자기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서 죽일 수 있는 나라, 빨갱이로 몰아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나라, 그걸 국가보안법에서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보장도 해주고 있죠. 보장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그러네. 처벌당하는 사회예요. 그러네요. 네. 안 하면 처벌당하는 사회. 네, 그러다 보니까 70년 동안 국가보안법 체제가 유지되면서 한국 사람들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사람만 적대시한다라고 보면 차라리 나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상, 마음에 안 드는 사상을 가진 사람 다 빨갱이로 몰아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사회다. 네. 그 근원에는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 간 생존 경쟁과 서열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 않습니까?
개인 간 서로 살아남으려고 엄청나게 싸우고 또 서열을 상승하려고 상대방하고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과정에서 다치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 증오, 인간 혐오 심리가 팽배해지죠. 실제로 사람들 경험담을 들어보면 처절하단 말이에요. 뭐 다음 주에 다룰 사연만 보더라도 그분이 얼마나 처절한 이 인간으로부터 이제 안 좋은 경험, 상처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어떤 분노가 있어요. 인간에 대한 분노. 그게 이합 집산을 통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은 누구일 수도 있는데 대상이 특정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화를 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의 분노를 특정한 시기에 건수가 주어지면 이합 집산을 하면서 그걸 쏘는 거죠. 그게 빨갱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또는 뭐 비정규직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고 노동자일 수도 있고 또 페미니즘 세력일 수도 있고 그건 달라져요.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노가 분노를 가득 찬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맞아요. 인간에 대한 증오가 팽배해지면서 무차별적으로 갖다 들이박는 이런 사회 현상이 많아진다라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저는 가짜 사랑 권한사에서 광신적 사랑이라고 규정했던 거고요. 이런 사람들의 사랑은 하루아침에 변해요. 막 좋아하다가 자기 편인 것 같으면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하루아침에 내치면서 네. 이렇게 매정하게 지금 이게 지금 그 현상이에요. 네. 낙인을 찍어버리는 잘한다 네, 잘한다 네. 했다가 네, 네. 다시 네. 하루 아침에 열렬하게 막 숭배하고 찬양하다가 그때는 비판하면 난리 나요. 감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비판을 냈어? 막 죽여버리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뭐 부정한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거나 다른 쪽으로 갔다. 그럼 그 순간 태도가 돌변해서 막 공격하는. 근데 그 근거를 찾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한 건데 그 거리를 페미니즘 내가 그동안 싫어했던 역시 쟤는 그렇죠. 저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현상 보면 진짜 안타까웠던 게 용해인 의원의 주장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다른 생각 가질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갑자기 분명히 이제 의정 활동들을 다 보면서 지지 응원을 했는데 갑자기 그 전의 과거를 찾아가지고 지금 뭐가 도냐면 용해인 의원이 예전에 자기 이 소갯말을 뭐 대한민국 페미니스트 정치 뭐 이런 식으로 썼었나 봐요. 이제 그런 걸 가져와서 이거 봐라. 얘 페미니스트였다. 근데 페미니스트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극단적인 페미니즘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 지향점이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시면서도 그 단어만 들어가면 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너무 손쉽게 마녀 사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충격받았거든요. 이렇게까지 싫어할 일인가? 뭐 이재명 대표가 우리 북한 그랬다가 아. 빨갱이로 몰리는 종북으로 몰리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건수 그렇죠. 잡으려고 작정하면 뭐 뭔들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의 주장만 그냥 따지면은 네. 사실은 이제 개혁연합신당을 만들게 되면은 서로 의석을 어떻게 할 건지 당연히 논의를 해야 논의해야 돼요.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 정당한테 훨씬 더 앞순위를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거대 야당 때문에 당선되지 못하는 그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연동제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더 주도하고 앞번호를 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위성정당으로 또 그렇죠.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조율해서 어느 정도 의석수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물론 이제 공식적인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합당하게 제기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민주당을 이 주도를 해야지 용인 자기 욕심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욕심 이렇게 부리는 것처럼. 하시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처음에는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팸이다. 그래서 안 되는 놈. 예전에 이탄희 의원도 그런 식으로 공격받았었잖아요. 네. 연동형 주장하다가 네. 갑자기 쟤는 수박이라는 거예요. 네. 원래 이낙연 쪽 사람이래요. 그것도 너무 깜짝 놀랐어. 네? 이탈리 의원이 언제부터 이낙연 쪽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데리고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그 주장에 합당함이 있었는데도 이탄리 의원도 그렇게 공격하고. 조금만 다른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빌미로 삼아서 네. 그 사람 공격하기 위한 모든 걸 다 갖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공격인데 진짜 그냥 저는 마녀사냥 같다는 생각이 그래 우리나라가 토론 문화가 정착할 수 없는 거예요. 토론하다가 반대 의견 나오면 빨갱이라 그러는데 네.
반박도 논리적으로 못하고 말도 논리적 못하고. 반박이 아니에요. 네. 그냥 빨갱이에요. 종북이고 북으로 가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 종북이라는 언어를 쓰다가 지금 팸이라는 언어로도 네. 바뀌고 그렇죠. 그 용어들은 계속 그냥 바뀌는 바뀌죠. 거죠. 그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까워서 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과정, 용해인 의원 주장은 뭔지 조금 더 고민을 관심을 해보시고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의미. 저희가 각자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 이전에 이제 그 과거 행적에 대해서 그걸 빌미 삼아서 공격하는 방식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문화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쟁 위기가 높다 이런 거는 뭐 많이들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에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반윤, 협윤, 혐오, 윤석열 혐오, 윤석열 반대 이 정서가 반북, 현북 정서를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7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윤석열이 너무 싫기 때문에 이 전쟁 위기의 책임은 윤석열한테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근데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건 맞기 때문에 이제 탄핵이 평화다 이런 구호들을 외치기도 하는데요. 근데 보통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거나 북한이 전쟁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만도 한데 지금은 모든 원인이 윤석열에게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궁금한 게 이겁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이 돼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의 전쟁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시작은 윤석열을 막는 것부터가 평화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만 북미 관계도 그렇고 이후의 남북 관계도 그렇고 지금 북한의 입장도 강경한 입장도 봤을 때 전쟁위기가 쉽사리 해소되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윤석열 정권이 아닌 새로운 정권이 온다고 해도 대북 적대 정책이나 한미연합훈련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위기 상황이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럼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을 사라졌으니까 새로운 민주 정권이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 위기의 원인이 다시 북한에 있다. 그러니까 현북 반북의 여론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분단 트라우마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나? 이게 궁금했어요. 지금의 전쟁의 원인은 윤석열이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윤석열이 하는 역할은 방아쇠 역할이잖아요. 불쏘시개. 실제로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이죠. 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본 원인인데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이게 바뀌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정권은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압박도 받겠죠. 네. 미국은 그대로니까. 만약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반대하면서 그걸 철회하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계속 대북 적대 정책을 답습해서 전쟁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북에 대한 압박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남북 간의 충돌은 훨씬 더 격화되겠죠. 근데 이럴 경우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질문은 그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오나요? 안 와요. 그 전에 전쟁 난다? 윤석열이 있는 한 무조건 그 전에 터지게 돼 있는 거고. 너무 이른 고민이다. 전쟁관 김태형 선생님. 네. 윤석열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대북 정책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런 날이 온다면 변화돼 있을 왜냐하면 거다. 윤석열을 탄핵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전쟁 위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과는 반대되는 최소한 좀 다른 외교 정책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이 들어서 미국을 답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걱정은 북한에서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민주 정권이 들어오든 보수 정권이 들어오든 네. 전혀 안 차이를 못 되더라. 느끼겠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다 돌이켜보시면 남북 관계가 문재인 정권 때 잠시 좋았다가 미국의 방해에 의해서 거의 다 가로막힌 거 아닙니까? 네, 거의 네. 별로 현상이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럼 그 상황이 다시 답습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민주당 판단을 정권이 네. 그때는 여론을 누가 주도하느냐 또 누가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잡았는데 국민 전체가 거의 다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상황이라면
북의 화살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당시에 진보 세력이 약진을 해서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는 미국과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제는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약화되었고 네. 사대주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론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긴 힘들 수 있어요. 또 직접 보는 눈이 있으니까 국민들도. 네네. 그래서 그 상황은 일방적으로 예측하기 좀 어렵다. 그 당시에 정치 판세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선생님께서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네. 되게 세력이 크게 당선이 되면 네. 새 정권을 잡으면 앞에 우리가 했던 질문처럼 민주당에는 나쁜 걸 두지 않아야 되니까 잘못한 걸 두고 싶지 않으니까 다 네. 북한한테 이제 탓을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 나죠. 그럼 또 전쟁. 네. 전쟁 그냥 나요. 뭐 북한에서는 다시 또 그런 네. 강경한 네. 입장들을 네. 표명할 거고 음. 위기가 계속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미국이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거 보세요. 어떻게든 보수대연합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러겠어요. 불안하구나. 그거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네. 정권 잡으면 쟤네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일을 할 것 같다. 아니, 그것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네.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그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음. 그래서 미국은 사실 민주당을 지금 싫어하거든요. 아니면 진작 지금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시켰겠죠. 네. 이런 상황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 민주당이 그렇게 엄청 자주적인 그런 입장을 표방하는 정당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친미적인 사람들이 많이 많죠. 포진돼 있잖아요. 대부분 친미주의자들이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친미 정권이 여기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왜 민주당을 안 밀지? 불신해요. 네. 어. 배신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미국의 보면. 입장에서. 네, 미국 입장에서. 네, 좋은 정당이네요. 네. 전쟁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전쟁 위기를 체감하고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전쟁이 날 것 같다는 위기감은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쟁 안 나. 전쟁 안 날 거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키면 지도 죽고 우리도 죽고. 그러니까 결국 북한도 피해를 입을 게 분명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실제 전쟁이 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북한의 입장이 예전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래도 전쟁 안 난다라고 답하시는데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쟁 가능성은 제가 계속 높다 그러잖아요. 네, 올해 질문 들어, 내는 겁니까? 아니 진짜 전쟁 안 난다고 정말 확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 들어와서 매우 높아졌다.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왜 전쟁 위기를 인정하지 않냐면요. 네. 그동안 한국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자기 나라를 지켜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웃마을이랑 사이가 안 좋아 전쟁도 할 가능성이 있는 사이인데 내가 이웃마을하고 전쟁하는 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요. 그리고 항상 거기 따라다니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판단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인 출신 중에 그 고급 별단 군인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저 몇 번 들었거든요. 상층으로 장교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대령급에서 네. 영관급에서 뭐 별까지 올라가면 훨씬 더 판단력이 없고 의존적이래요. 더 책임을 가져야 되는. 네, 거고. 오히려 하급 장교들이 더 주체적이래요. 이 아예 생각이 이제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군요. 계속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의존하니까 미국이. 오히려 갈수록 안 된다는 것을 더 네. 체감하고. 쉽게 얘기하면 정보를 종합해서 작전을 짜거나 계획을 만들거나 이런 걸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급을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진급을 해도 그걸 할 기회가 없어요.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쓸모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미국에 대한 의존심이 너무 크죠. 그리고 미국에 대한 환상도 심하고. 그래서 미국이 있는 한 전쟁은 없다. 이런 막연한 환상들이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이 있어도 전쟁이 터졌죠. 우크라이나에서. 네.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도 공격했잖아요. 거기도 미국이 있잖아요. 배후에. 거기도 옛날 같으면 절대로 터질 수 없다. 저놈들이 미친놈들이 아니고서는 미국이 감히 있으니까. 미국이 있는데 어디 덤벼. 그런데 덤벼요. 요즘에는. 또 예멘에서는 안사르 알라고 소위 이제 미국에서 후티 반군이라고 부르는 데서 계속 미사일 쏘잖아요. 미국 구축함에다. 네. 이라크에서는 저기 미국 기지 때리고 있는데요. 공격하고 네. 있고.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국에 대한 환상
또 맹목적인 숭배 이런 것들 가지고 뭐 전쟁은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런 것도 있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신자유주의 공습을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이 세상을 돈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한국 사람들 특유의 돈 중심 우월주의가 있거든요. 돈 중심적.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는데 한국인들이 그 이유가 우리가 덜 잘 산다. 돈 더 많다. 돈 더 많으면 이기는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 없는 북한은 우리 전쟁을 이길 수가 수가 없다. 돈도 없는 것들이 우리가 뭐 지폐 때문에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지폐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진짜로 있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로 얘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근데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이 부자 나라잖아요. 근데 가난한 게르만족한테 멸망했거든요. 몽골이 잘 살았나요? 중국보다? 근데 몽골이 중국을 무너뜨리고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돈에 의해서 그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 적은 없어요. 돈 많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 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군사력, 정치력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신자유주의는 워낙 돈을 숭배하게끔 만들고 모든 것을 돈 중심으로 사고하게 만들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북쪽을 너무 무시합니다. 거지 새끼들. 근데 뭐 거지가 이렇게 미사일이 많아. 근데 하여튼 네. 거지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깔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 것들이 덤빌 수 있겠니? 맞아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 네, 아니에요? 그게 커요. 그것도 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전쟁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둔감해진 게 있고 체념하는 것도 있고. 아유 언젠가 터지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어. 지금 죽어도 괜찮아. 아유 뭐 이런 어쩌겠어. 거? 뭐 이게 이게. 삶이 네. 전쟁이야. 맨날 터진다면서 안 터졌잖아. 같이 죽으면 되지 뭐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이런 뭐 거.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진짜 영향 커요. 네. 등등등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해서 극구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 어차피 예전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북이 제일 주적을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변경했단 말이에요. 네. 과거에 북의 제일 주적은 미국이었어요. 뭐니 해도. 그래서 북쪽 탱크들 옛날 거 보면은 앞에다 맨날 그거 써붙이고 다녀.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요새 탱크에는 안 붙이죠. 이제 세스 탱크는 옛날 탱크에만 붙였는데 그거를 쭉 붙이고 다녔던 이유는 그 당시에 북쪽의 이 전쟁에 대한 입장은 저건 미제야 미제. 그리고 미제랑 싸워서 남조선을 해방시키겠다. 이게 북쪽의 공식 입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걸 바꾼 거죠. 네. 제일 주적이 미국이 아니라 소위 이제 대한민국이 된 거죠. 미국은 제2주적 정도 되겠죠. 그 이유 왜 바꿨을까요? 이건. 진짜로 전쟁하겠다라는. 이게 결국 그겁니다. 전쟁에 대한 입장이 바뀐 건데 예전에 미국과 전쟁을 염두에 뒀다면 네. 지금은 한국과 먼저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한국을 치겠다. 그럼 미국한테 보내는 신호는 뭐냐? 너희는 2로 뺐다 이거예요. 2로. 그러면 결정해라 이거죠. 낄지 빠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제일 주적으로 선정해 놓고 칠 건데 너희는 끼어들 건지 아니면 곱게 물러갈 건지 빨리 선택해라. 이런 최후의 압박 통첩 같은 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고민이 될까요? 그게 만약에 면에서? 끼어들면 확전이 불가피하고 그렇다면 북미 간의 전면적인 전략 핵무력을 동원한 핵전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둘 다 망한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더 큰 타격을 받는 건 미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끼어들지 못한다면 끼어들지 어떤 못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걸까요? 그냥 튀어야죠. 지금 이라크하고 시리아에서도 네. 미군 철수를 곧 한다 그러거든요.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미국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입장을 정해야 될 시점에 네. 몰려 있다라는 것이고 한국은 초유의 위기를 겪게 된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이 남북 관계든 북미 관계든 정리하고 가야겠다 이런 입장인 뭔가 거죠. 노선을 확실히 좀 일단 해야겠다. 북미 관계는 후순위로 밀린 겁니다. 남북 관계. 남북 관계를 적대 국가로 정해놓고 네. 적대 국가 간 관계로 정해놓고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되게 미세한 사건들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세마다. 그러니까 늘 똑같은 전쟁 위기라고 국민들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서로의 그 얘기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전황이죠. 일종의 전황이 막 바뀌는 게 막 보이거든요. 약간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가? 70년 이래
처음으로 급변한 거예요. 반대로 네.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네. 그 전까지 북은 지속적으로 연방제 통일, 그러니까요. 평화 통일을 주장해 왔어요. 대한민국하고는 잘 지내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걸 이번에 180도 뒤집으면서 주적이다. 적대국 간의 관계고 교전 중인 적대국 간의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그동안의 이 북쪽이 취해온 태도와 180도 바뀐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들으면 북한이 우리 싫어한대 이렇게 하고 욕하고 북한 저 나쁜 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의도가 있을 것 자, 같아요. 구체적으로 하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휴전선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국경선이 돼요. 국가관계니까 적대적인 국가 간에. 자, 그러면 서해 북쪽이 그어놓은 영해선이 있거든요. 네. 영해선 그게 뭐가 돼요? 국경선이 돼요. 네. 지금까지는 국경선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서로 양해하면서 네. 듣는 거잖아요. 네. 바다에 봐주면서, 선 없다, 이러면서. 봐주면서. 네. 자, 국경선을 북이 이렇게 걷단 말이죠. 얘네들은 그 위에 있어요. 네. 남쪽이 주장하는. 이거 국경선 아니죠. 그 전까지는 서로 이걸 협의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북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네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영해에 0.001mm만 침입해도 전쟁 도발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럼 북쪽에서 이제는 적대국 관계를 보니까 양보 안 할 거예요. 무조건 사수하겠죠. 여기를. 그럼 남쪽은 어떻게 됩니까? NLL을? 옛날 같았으면은 NLL이 중요한 건데 왜 그래요? 이렇게 할 건데 안 돼요. 지금은 안 되는 거잖아요.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문제는. 그러면 서해서의 충돌은 거의 불가피해졌다고 봐야 되겠고요. 정말 살얼음이 살얼음이죠. 네. 그 다음에 휴전선 일대에서 날렸던 뭐 삐라 이런 것도 예전에는 남북 관계에서의 특수한 상황으로 항의의 대상이었어요. 화가 나면 이제 건물 하나 폭파하는 정도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전쟁 도발로 간주돼요. 국경선 넘어서 침투한 거니까. 그걸 들어보는 거죠. 적대국가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점에서는 좀 서로 참고 넘어가졌던 것들이 이제는 절대로 참을 수 없는 도발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아주 위태로운 것이고 북쪽은 적대 국가니까 자기를 국가로 규정한 상태에서 남쪽한테 다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한 국경선 인정해라. 그리고 우리 쪽으로는 삐라 한 장 넘어오지 않게 해라.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 당연한 거죠. 이제 왠지 국가 관계니까. 음. 그런 식으로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보통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심각한 문제죠. 그 서해에서 어선들이 이렇게 고기 잡다 보면 막 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근처로. 월성하면.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막 경고하면 그렇죠. 내려가 여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은 방송해주고. 알겠어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면은 그냥 쏜다는 거잖아요. 바로 잡아가거나. 네. 납포하거나 네. 그러면은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위험하죠. 그런 상황이 눈앞에 지금 목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적대국 간에 교전 중에 있는 두 국가 간엔 갈등과 분쟁은 필연인데 그 문제는 항상 전쟁으로 해결됐습니다. 그게 대화로 해결된 적이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전쟁 위기가 높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 이걸 오려가지고 전쟁 안 난다고 하시는 분한테 보내줘야겠어. 자, 그러면 이어서 이것도 이제 신기하죠. 그 윤석열, 신원식, 김영호 등등이 전쟁 발언들을 막 강경하게 했거든요. 신원식이 적이 도발하면 무적 해병답게 즉강급 원칙으로 처절하게 응징에 초토화해라 라고도 했고, 윤석열은 선조치 후보고 원칙하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합참이 든든한 보호막과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외쳤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이거 진짜 최근 얘기거든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북한은 심리전을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전쟁 가능성은 없다. 사실은 전쟁 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입장이 갑자기 전환된 이유도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은 1번 타겟은 용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본인들은 좀 그런 두려움 같은 걸 안 느끼는 건가요? 전쟁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발언들을 보면 네. 위험한 순간인데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이 뭐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기 전하고 좀 비슷하죠. 그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미국은 계속 올해 안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마다 젤렌스키는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랬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런데 사실은 젤렌스키는 그러면서 도네츠크 지역에다가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었어요. 포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을 할 의사가 확고했던 건데 젤렌스키는 미국을 믿고 양동작전을 했다 그럴까요? 네. 그냥 아닌 척하면서. 왜냐하면 자기네가 먼저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현재 한국도 좀 비슷한 상황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어요. 미국에서는 계속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는 하고 있고 윤석열은 갑자기 말을 바꿔서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사고치기 직전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오히려 들고. 오히려. 그 사고치기 시간이 직전.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이군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는 미국이 말 조심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아, 이제 너무 도발하지 마라. 언어 위험하다. 말로 하지 마라. 그리고 이 말이 위험한 것이요. 이게 밑으로 전달이 제대로 이 명령이 내려가면 앞에 말은 필요 없어요. 뒤에 말이 중요한데요. 초토화하라. 단호하게 대응하라. 과감하게 행동하라가 나오거든요. 그 판단을 현장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네. 위에다 보고하지 않고. 그럼 현장에서 병사들이 멧돼지가 막 들어왔는데 적인 줄 알고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단호하게 대응하고 그렇죠. 초토화시키고. 그러면 북에서는 그 멧돼지한테 썼다고 보겠어요? 전쟁 발발이잖아요. 이게 위험한 얘기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빨리 어떻게든 뭐 버스만 있으면 하나 터트려봐 하는 얘기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가지는 위험성을 봤을 때 전쟁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왜 무서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랫동안 미국의 밑에서 그 인간 비대의 역할을 하다 보면 인간 비대. 새로운 단어 탄생. 인간 비대. 네, 그 있어요. 네. 그런 게. 그 인간 비대 역할을 자꾸 오랫동안 하다 보면 사고력, 판단력 같은 게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는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현실에 대한 오판, 야. 무지. 네. 그러면서도 일말의 두려움은 있을 수도 있긴 해요. 네.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미사일 아니 드론도 왔다 갔는데 지금 네, 용산에. 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거 한편으로 있겠지만 또 현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네. 왜곡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압도적이진 않는 거군요. 상황을 모르는 거죠. 네. 아유 뭐 그 전쟁 나오면 다 죽을 건데 그 자식들이 뭐 함부로 하겠어. 하면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군요. 네. 맹구도 말했지만 사실 전쟁이 나면 용산이 1번 타겟 될 확률이 높잖아요. 30초 걸립니다. 미사일. 30초요? 30초. 미사일 오는데. 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눈 뜨면 끝나는 거예요. 번도 못 듣고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미국 전략자산에서 그걸 탐지할 거 아니에요. 네. 발사했네. 그럼 이제 몇 개 대응해야지. 경로가 있어요. 통해서 청와대까지 와요, 용산한테. 그게 한 5분 걸리거든요. 30초 오는데 미사일이. 5분 뒤에 미사일 떨어지고 나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야, 미사일 오고 있어. 연락을 못 받겠네요. 못 그래서 받죠. 결국은.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게 종심이 엄청 짧아요. 네. 그렇죠. 짧아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이 무장력이 서로 직결해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같은 걸 쏘면 네. 30초는 서울에 와요. 아, 참. 용산도 그렇고 평택 미군 기지도 그렇고 네. 뭐 이제 용산에 떨어지는 것은 이제 그렇다고 치고 평택 미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결국에는 개입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공격 당하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이 자동 개입되는 거라서 직접 참전을 피하고 싶은 미국은 되게 골치 아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 직전에 주한미군을 아예 빼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막 그런 걸 이제 보면 윤석열이 맨날 믿고 있던 미국이 갑자기 주한미군 뺀대 이러면 네. 엄청 좀 쫄릴 것 같기도 해요. 네. 미국이 우리를 버리는 건 아닌가? 네. 윤석열이 좀 이런 생각 할까요? 어떨까요? 그런 걸 보고 있는 윤석열의 심리. 그래도 정신 승리. 사람들은 그게 한국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미군 기지가 맞아서 미군이 죽으면 미국은 당연히 전쟁에 개입할 것이다 전면적으로 네. 그래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시리아의 알탄프 기지인가 하여튼 미군 기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미사일이 날아가서 미군이 3명이 죽고 40에서 60명 정도가 지금 사상자가 났어요. 그 미국이 막 난리 났죠. 그래서 공습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보복을. 보복 공습을. 근데 보복 공습을 여러 차례 했지만 결정적인 데는 타격을 못하고 의미 없는 곳들이 있죠. 별로. 네. 거기만 보여주기식 포격만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란은 지금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이라크나 시리아의 민병대라고 부르는 세력 뒤에는 이란이 있다는 건 미국이 항상 얘기하는 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응징을 제대로 하려면 이란을 응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란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미국이 이제 보여주기식 폭격은 했지만 의외로 반격을 못하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면전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 미군을 빼겠다는 거예요. 시리아하고 그
이라크에서 못 견디니까 자기들이 네. 보여주기식 한 다음에 빼요. 지금 그 음.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안에 지금 나올 거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요. 미군이.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제 있겠네요. 이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이 죽는다 그래서 애들이 무조건 참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미사일이라는 무기 같은 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드론이라든가 항공모함 전력 같은 걸 앞세우고 있는 미국 사실은 이제 세대적으로 보면 좀 옛날 세대의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전력이 위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문제는 예멘하고 북은 또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북은 핵무장 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면전을 할 북과 수가- 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빼려고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중동이 지금 바쁘니까 주한미군을 중동으로 좀 보내자. 말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여러 사실- 가지 그러니까 핑계를 대면서 네. 빼는 거 빼고 싶은 아닙니까? 거죠. 사실은 주한미군을 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윤석열은 네. 느낄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나 버리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딱 불안감을 술 갖고 먹고 거니까. 있잖아요 지금. 그 느낌을 지우려고. 그 사고도 마비된단 말인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불안해지는 상황이 오고 실제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네. 박정희하고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박정희는 그때 자주국방을 추진했어요. 미국 그런- 정도 못 믿겠구나. 이렇게. 미국을 못 믿는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죽었던 설이 파다하죠. 네. 근데 윤석열은 그런 인물이 못 되고 사고 칠 것 같습니다. 못 나가게 하려고. 지금 누가 그 짓을 하고 있냐면 네타냐후가 그 짓을 해요. 이스라엘에서. 그렇죠. 네, 네타냐후가 미국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확전을 자꾸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공격하면서.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니, 눈에 막 쏘네. 네. 우리 땅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중동전을 확산시키려고. 야. 그럼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못 나가게끔 만들려고 네타냐후가. 판을 계속 키우는 거군요. 미국은 더 부담스럽고. 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은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네타냐후의 전철을 밟아서.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미국이 정신 지금- 차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미국이 지금 이 못한다는 방송 거. 들어야 돼요. 이거 함부로 빼면 안 돼. 진짜 위험해. 우리가 빨리 끌어내는 것만이 답이겠어요. 진짜. 근데 이게- 미국이 만약에 주한미군을 뺄 거면요. 네. 윤석열부터 날리고 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먼저 빼면서 윤석열이 그렇게 발광하게 놔두진 않겠죠. 어쨌든 여러모로 진짜 골치 아프겠어요. 지금 이거 미국의 입장은. 매우 골치 아프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오늘 내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쟁 위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계속 다루긴 네. 했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저희는 이제 윤석열부터 끌어내려야죠. 그렇죠. 일단 네. 사고 방아쇠는 막아놔야죠. 방아쇠 막아야 잘라야죠. 된다. 방아쇠 방아쇠 잘라야지. 당길 놈을 우선 막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안들, 이렇게 세세한 사안들인데 사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체적인 그 정세 속에서는 네. 전쟁이 맞아 늘 높지. 뭐 오늘 특별히 뭔가 달라? 근데 계속 매일매일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그 얘기를 되는 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어서 멀북하는 심리학 얘기를 할 건데요. 북한 사회의 심리를 이해해보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옛날에 나온 책이어가지고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3월에 요거 한 회차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신간이 나오는 바람에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2023년 3월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다를 수 있는 만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는 개인주의고 사회주의는 집단주의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는데요. 자본주의 안에도 집단주의가 있고 사회주의 안에도 개인주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도식화돼서 이 인식을 하거든요. 이런 인식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게 지배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다수의 사회주의에서 지배적인 그 사상이나 심리는 집단주의고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이나 심리는 개인주의다. 이건 뭐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전체주의하고 혼동하는 네.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특히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걸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개인주의는 축구팀을 예로 들면 축구팀에서 선수들이 각자 개인의 성적을 위해서 축구를 해요. 그래서 이기면 그날 골 넣은 선수가 전체 상금의 90%, 뭐 어시스트한 선수나 뭐 공이 있는 선수들이 나머지 10%, 나머지 못 받아요. 이게 개인주의적
축구팀이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이 그 다음 시합 때도 누구를 위해 시합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기 본인을 자신.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개인 성적을 위해서 시합을 하겠죠. 이게 개인주의 축구팀이고요. 집단주의 축구팀은 팀의 승리를 위해서 시합을 하고 승리를 했다. 그러면 공정하게 분배받습니다. 상금을. 모든 선수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요. 물론 골 넣은 선수한테는 보너스를 좀 주겠죠. 근데 격차가 크지 않고. 그래서 거의 공정하게 분배돼요. 그러면 선수들은 그 다음 때 시합 때도 뭘 위해서 시합을 할까요? 다 같이 잘하려고 우위를 하겠죠. 팀의 승리, 전체 팀의 승리를 위해서 시합을 하겠죠. 그럼 전체주의 팀은 어떠냐? 감독이 시합에서 이기면 상금을 골고루 나눠주겠다고 뻥을 친 다음에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잖아요. 팀을 승리를 위해서. 상금이 나오니까 감독하고 주장이 둘이 나눠가죠. 아무도 안 주고. 항의하는 선수들은 라커랑 끌고 가서 막 때려요. 이게 전체주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사실상 집단주의의 탈을 쓴 개인주의예요. 한두 명을 위해서 나머지 소수를 위해서 집단이? 다수를 희생시키는. 예전에 히틀러가 누구를 대변한 정치인이었느냐? 뭐 독일의 독점 자본가들입니다. 독일의 독점 자본가를 대변했지 일반 백성들을 대변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뭘 내세우느냐? 민족, 국가, 심지어 국가사회주의란 말도 썼어요. 그걸 내세워요. 그러니까 전체를 내세우고 집단을 내세워서 극소수 독점 자본가들의 이익을 실현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상 전체주의는 개인주의의 극단적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군부 독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네. 뭐 세마운동 하면 네네네.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모으기 독려하고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네? 금모으기 같은 거. 그건 자발적이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자본주의가 잘 나갈 때는 비교적 자유민주주의 탈을 쓰거든요. 형식적 민주주의 탈을 써요. 네. 근데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면 반드시 파시즘화 됩니다. 전체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이 그랬고요. 이탈리아, 일본이 그랬죠. 지금 미국이 점점 파시화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위기에 처하니까. 그럼 이걸 봐도 개인주의의 극단적 형태, 위기 상황에서 등장하는 개인주의 정치 방식이 전체주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나쁜 거네요. 나쁜 거라고 좀 봐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네. 거예요.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도 아무튼 그런 걸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개인주의는 뭐 개인을 존중하고 이런 게 개인주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집단주의는 네. 집단만 존중하고 막 개인을 막 말살하고 때리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 표현은 이제 전체주의를 그걸 말하는 거고. 전체주의죠. 상상이. 네. 네. 그리고 자, 네. 집단주의냐 개인주의냐는 뭐에서 갈리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거에 따라 생기는 인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보면 계속 집단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집단 속에서 살다 보면 집단과 나와의 관계, 즉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계속 경험하게 돼요. 네. 그 경험을 통해서 집단이 개인보다 더 귀중하다라고 판단하면 집단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집단보다는 개인이 더 귀중하다라고 판단하면 개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의 인생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사회가 어떠냐도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단주의 성향을 가지게 되는데요. 건강한 사회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 때문에 그래요. 가족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가족 공동체에 태어났는데 가족이 굉장히 화목한 가족이다. 그럼 사랑 잔뜩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분배합니까? 집단주의적 분배 방식을 씁니까? 개인주의적 분배 방식을 씁니까? 집단주의적 분배 방식을 고수하고 있죠. 가족은. 즉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아버지 혼자 다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많이 쓰죠. 온 가족을 위해서 우리 맹구 씨가 제일 많이 쓰는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온 가족이 다 골고루 나눠 쓰잖아요. 이게 집단주의적 분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가족은 화목해요.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은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도 하려고 그래요. 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게 집단주의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개인주의적으로 가족을 운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돈 벌어온 걸 혼자 다 술 마신 데 쓴다든가 혼자서 맨날 소고기 구워 먹는다든가 그러면 가족들은 아버지가 그걸 혼자 다 쓰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자 벌어온 돈으로 따로 생활해요, 집에서.
그러면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살 길 찾으려고 하겠죠. 네, 자기 살 길 네.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쪼꼬파이 생기면 혼자 숨어 먹게 되죠. 자, 이렇게 개인을 앞세우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게 개인주의죠. 네. 그래서 만약에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면요. 대체로 집단주의 성향이 생겨요. 왜냐하면 최초의 집단과의 관계에서 집단의 좋은 경험을 했기 네. 때문에. 근데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정신적으로 양호한 사람들은 집단주의 성향하고요. 또 뭐 어릴 때 좀 심각한 가족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주의 경향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귀중하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지 개인주의는 집단을 부정한다? 그건 아닙니다. 개인주의자들인 국민의힘도 당 만들어서 지금 그러네요.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조직을 필요하고 집단을 필요로 해요.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면 얘들은 탈당해요. 그렇죠. 자기 네, 이익을 무조건 자기 이익 챙긴다. 우선이에요. 네. 개인주의자니까. 네. 근데 반대로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에서 집단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과 상충하는 경우에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해요. 뭐 그런 거죠.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자기한테 손해가 올 수 있어도 모두가 그걸 다수가 동의하면 기꺼이 동참하는. 그건 왜 집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 경향을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을 무시하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건데 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주의가 우세해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우세해지냐면 이게 그냥 퍼뜨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화목한 가족에서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향이 생기려면.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차원에서 우세해지고 지배적이 되려면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해야 돼요. 아까 그 가족도 화목한 가족은 그게 일치하는 가족이거든요. 자, 아버지가 잘 되면 나도 어때요? 이익이 되죠. 즉 아버지가 전체라고 치고요. 아버지라는 돈 벌어오는 가장이 잘 되면 모두가 잘 돼. 네. 그러면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한다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가족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죠. 이러면 집단주의 성향이 생기거든요. 근데 가족이 잘 돼도 나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어요. 우리 가족이 다 잘 돼. 아버지가 막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우리 가족이 다 잘 사는데 나 혼자만 차별받아. 더 화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집단주의 성향이 생길 수가 없고 개인주의 성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이게 일치하냐 대단히 중요해요. 국가가 잘 되면 나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오더라. 일치하더라. 내 이익과. 그러면 집단주의 성향이 사회 지배적이 되고 국가가 아무리 잘 돼도 나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더라. 그러면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게 되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GDP가 1인당 2만 불이었던 시대에서 지금 3만 불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입이 올라갔어요? 3만 불로? 3만 불이 얼마인지도 3만 모르겠어요. 알아본 적이 없는데. 남의 얘기네. 그러니까 GDP가 제일 영상이잖아요. 국가가 GDP로 따지면 세계 10위라 그러던데 내 삶이 맞아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개인주의가 심해져요. 왜냐하면 나하고 그럴수록 별개- 나라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나도 좀 좋아져야 돼요. 네, 별개 문제니까. 근데 국가가 GDP가 2만 불이었다 3만 불 되니까 나도 그만큼 월급이 뛰더라. 그러면 국가이익과 개인이익이 일치한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보겠죠. 네.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그게 실현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사회주의는 일단 개인이익과 집단이익이 비교적 일치하는 사회고 자본주의는 게 불일치하는 사회다 보니까 각각 지배적인 사상이나 심리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사회주의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북한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고도의 집단주의 사회다라고 책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집단주의적 신념이 강하다. 이거 하나랑 그리고 10만 명이 동원되는 세계 최고의 대집체극 아리랑을 예시로 드셨는데요. 우리에게는 이게 좀 어색한 말이긴 해요. 사회주의 대가정 이런 거. 사회주의의 대가정이란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아리랑 공연을 보면 어린이들 되게 많이 참여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와 진짜 멋지다 이렇게 감탄하다가도 한켠에 올라오는 게 뭐냐면 야 저거 얼마나 혹사시켰으면 저렇게 하겠냐. 애들이 저렇게 하겠냐 하면서 이제 막 혀차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다른 나라에서 어떤 예술적 공연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보면은 학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왜 북에서 하면은 학대당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당연하게 좀 느껴지고 왜 이렇게 될까
학대를 한다고 그런 공연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앞에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이 두 가지인데 네. 하나씩 말씀드리면 가정이라는 표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이라고 그럴 때 가정의 특징은 뭔가요? 가정. 특징? 네? 특징. 평등하다. 평등하다. 상호 구성원 등 간에. 평등하다. 평등하다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혈연. 혈연 아닌 가정도 있죠. 음. 그 어쨌든 죄송합니다. 요즘 시대를 몰랐네. 가정, 가족 그런 네. 얘기를 쓸 때에는 분배 방식과 관련이 상당한 정도의 관련이 있거든요. 운영 방식. 아까 얘기한 그 네, 집단주의적 얘기한 거. 운영 방식. 그러니까 북쪽이 사회주의 사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비교적 일치하는 편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고난행군으로 국가가 쫄딱 망한다. 거의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네, 진짜 그 정도 상황이면 진짜로 굶어 죽어요, 사람들. 배급이 안 되니까. 근데 고난행군이 끝나서 경제가 회복되니까 배급의 질과 양이 달라지는 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점. 이게 피부로서 느끼는 거죠. 갑자기 집도 지어주고 막. 지금 전국적으로 집을 엄청 짓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그 일치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가 안 되니까 나도 국가의 운명과 내 운명이 같이 움직이는 이익이 것 똑같다. 같아요. 일치하고 있다. 안 되면 나도 뭐 이제 쪽박 차고 잘 되니까 내가 사는 게 훨씬 나아지더라. 이런 거를 70년 동안 거의 겪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인이익과 집단이익의 일치, 평등과 관련된 문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거죠. 생존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 한국은 개인의 생존은 내가 책임지죠. 개인이. 네. 개인이 각자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가정이라 안 불러요. 같이 모여 살아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들이 모여 사는데 각자의 생계는 알아서 다 혼자 해결해. 남남이죠. 남남이죠. 네. 무슨 가족에 의해. 그렇죠. 예? 뭐 돈 따로 벌어와서 자기가 혼자 다 쓰고 뭐 필요하면 공동의 뭐 돈을 좀 모으서 쓴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그게 가족입니까? 가족은 그렇게 하면 가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가족의 특징은 뭐냐? 호주가 전적으로 모두의 생존을 책임져요. 그 돈을 호주가 혼자 벌든 둘이 벌든 셋이 벌든 상관없어요. 분배 방식은 싹 쓸어 담어. 일단 돈 들어온 거. 그럼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운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가족이 유지 발전되니까. 네.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뭐냐면 놀라울 정도의 일치감, 동질감, 그다음에 화합, 화목, 그다음에 서로 간의 깊은 관계 이런 것들이 차려지겠죠. 다른 집단하고 달리. 자, 그러면 가족들의 특징이 그렇다면 북쪽은 호주가 어디냐 이거죠. 호주가. 간단하게 지도자? 국가예요. 국가. 아, 국가. 네. 아, 국가 전체다. 네. 책임진다는 거예요. 국가가 근데 이제 지도자를 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어머니 네. 당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엄마 아빠를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왜냐 가족이라고 보니까. 음. 호주예요, 호주. 그래서 국가가 호주고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다 책임지는 사회. 네, 그건 확실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대가정에 이미 이제 부합되는 거죠. 가정은 원래 그렇게 운영되니까. 근데 이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표현이 북한에만 있는 표현이죠. 네. 사회주의권 나라에 존재하지 다 있는 않았던 게 한 아니라? 표현이죠. 번도 쓰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또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아, 이해가 빠르구나. 한국인들은 그 예전부터 5,000년 역사 동안 독특한 우리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제가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다라는 걸 네네.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인의 독특한 우리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온 사회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에 대한 네, 꿈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꿈꿔요. 모두가 한 가족이 돼서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렇죠. 먼 옆집 옛날부터. 이웃이랑도 가족이 되고 싶지. 그 이웃사촌. 이웃사촌. 그다음에 가족 호칭을 사회적으로 쓰는 거. 삼촌, 이모. 삼촌, 이모, 맞아. 뭐 네. 그다음에 다른 엄마한테도 엄마, 어머니. 어머니. 그렇죠. 아줌마라고 부르면 이제 그거는 어. 절친의 어머니가 아니죠. 그렇죠. 떨어져. 그래서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왜 네 엄마니 이러지 않고 좋아하잖아요. 네. 가깝게 이렇게. 싹싹하다 막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처럼 가족 호칭을 사회적 관계에서 쓰는 나라는 없어요. 그다음에 또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밥 먹었냐 하는 인사말. 식사하셨어요? 언제 밥 한번 같이 해요? 이 얘기는 왜 나왔느냐? 가족끼리는 밥을 같이 먹는 사이입니다. 식구라고. 식구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원래 밥 챙겨주는 건 가족끼리만 챙겨주는 거예요. 가족끼리만. 같이 먹는 것도 가족끼리 먹는 거고. 자, 한국인에게 밥을 같이 먹는 거는 한 가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장면이 그거래요. 점심시간이래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점심시간 되면 밥 먹으러 갈 사람 그러잖아요. 뭐 먹을까 오늘 뭐 이렇게 밥 먹으러 갈 같이 사람 나 밥 가고. 먹으러 가는데 그러면 나도 같이 가서 우르르 몰려간다는 거에서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미국은 다 혼자 먹죠. 아, 철저하게. 어. 왜 밥을 같이 먹어? 야, 이거는 안 되지. 그거는 우리 용납 못하지. 같이 있는데 밥을 따로 먹어? 아, 이러면 안 되지. 그거는. 혼밥은 혼자 있으니까 혼밥 먹는 거죠. 아, 그럼 혼자 있으니까 혼밥 먹는 거죠. 아, 같이 있는데 혼자 먹는 애는 그거는 안 그렇지. 되지.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한동훈이지. 미국 사람은 그 이해가 처음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개인주의 문화에 살다 보니까. 외국인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밥이라는 용어에 그 가치 부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크죠. 표현도 너무 다양하고 밥은 어. 먹고 다니냐, 밥값은 하냐, 아,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그게 되게 신기했대요. 네. 근데 밥을 되게 그 중요시 밥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족 관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솥밥을 먹는 사이잖아. 네. 이런 얘기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족한테만 밥을 챙겨주는 게 아니고 사회적 인사로서 밥 먹었냐는 인사를 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건 뭐냐? 가족으로 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먼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을 꿈꿨어요. 뭐 잔칫날 되고 이러면은 다 네, 기다란 나눠주고 사람도 뭐 이렇게 먹이고. 거지도 먹여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북쪽 정치권이 잘 활용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민족 정서를 잘 활용했다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잘 형상을 한 것 네. 같아요. 그 표현이. 이게 네. 우리한테 낯선 표현이긴 해도 무슨 말 하는지 딱 확 이해가 느낌이 돼요. 오거든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뭐라고 조사하는지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아버지로 봐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맞아요. 아버지 상을 투영해요. 그 아버지다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요. 맞아. 그걸 안 하면 분노해요. 영부인에게도 어머니 같은 역할을 거를 좀 하길 바라고. 원하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가족을 투영한다라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세계적으로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특성을 북쪽이 잘 활용하고 있다. 사회주의에 맞게. 그래서 대가정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고 아마 북쪽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쓰였을 때는 어색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다른 네, 나라 오히려. 사람들은 이상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소리야? 뭔 왜 소리야? 가족이라 때 우리가? 아니 남미만 해도 자기 어머니 아닌 다른 어머니한테 엄마 그러잖아요. 어머니 그러잖아요. 친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엄마가 이 자식 누구냐? 이 자식 진짜 저 엄마 저 여자였어? 우리 엄마가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정서가 통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당연히 통하죠. 굉장히 독특한 사회주의 형태네요,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특징과 잘 정서에 반영된. 사회주의를 결합시킨 네. 독특한 어떤 사회주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제목을 그래서 잘 붙였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주의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대가정. 표현이라든가 네네. 뭐 어머니당 같은 말은 진짜 네이밍을 잘한 거예요. 맞아. 우리도 밥 먹으러 갔다가 보면 어머니 맛집, 그쵸. 어머니 손맛이 손맛이는 느껴지는 집, 뭐 뭐, 이런 거. 식당 간판이 어머니 무슨 이런 게 붙으면 막 들어가고 무조건 싶어요. 가야죠. 어머니 사진 붙어 있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름 잘 남의 줬어요. 어머니인데 남의 어머니 손맛 좀 보자고. 그러니까. 아유. 그다음에 뭐 또 한 가지 질문하신 거는 그 아리랑 공연. 질서 정연한 공연 네. 얘기하는 건데 아리랑 공연을 잘 모르시는 분들 모르실 수 있네. 자료화면 좀 넣어주시죠. 5만 명 집체 공연? 네, 예전에 5만 남북관계 명. 좋을 때는 남쪽에서도 많이 가고 관광 해외에서도 관광 많이 상품도 왔었죠.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랬어. 관광 상품도 네. 있어. 패키지에 다 들어가 있죠.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많죠. 네, 그렇죠. 저는 그거 보는 게 꿈이었는데 남북관계 좋을 때 네.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어쨌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발레단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네. 세계 최고의 발레단 하면 러시아 쪽입니다. 볼쇼이하고 마린스키 두 개가 거의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발레단인데 미국에 가면 공연 가면 미국에서 찬사가 쏟아지죠. 네. 근데 뭐라고 찬사를 하냐면 뭐 몇십 명이 한 명과 같이 움직인다. 군무가 엄청난 거죠. 군무가 딴 거 다 떠나서 똑같이. 똑같이 네. 움직이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엄청 칭찬해요. 왜냐하면 로열 발레라든가 서구의 뭐 스칼라 발레라든가 이런 데는 안 맞아 그렇게 군무가. 개인 기량은 있어도 개인 기량이 또 좀 떨어지는데. 근데 개인 기량이 있다 쳐도 군무는 안 맞아요. 어쨌든 잘. 근데 어려운 일이라는 러시아는 거. 착착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칭찬하는 거야. 너무 아름답거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때 한 놈이 팔 거꾸로 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각도만 딱 틀어줘도 좀 네네네 애매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뭐 몇십 명이 한 명과 같이 움직인다 뭐 이런 찬사를 막 보내거든요. 그때 근데 걔네들 왜 때렸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아무도. 칭찬만 하지. 근데 이 러시아 쪽이 왜 그걸 잘하느냐. 개인 기량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요 러시아가. 서구에 비해서. 서구는 개인주의가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줄을 잘 맞추는 거예요.
일치된 동작 같은 것도 잘하고. 음.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서구가 따라할 수 없는 일치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데 요지는 뭐냐? 이 때려서 되는 거면요. 가장 독재적인 나라들이 가장 잘했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매스 게임을. 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수입해 갔었거든요. 북쪽의 매스 게임 보고 너무 감동해서 아리랑 이거 공연을 보고 5만 명까지 시도 안 했겠죠. 네. 그냥 그 매스 게임 할 때 이거 있죠. 네. 카드 섹션. 네. 네. 이거를 이제 아프리카에서 수입해 간 해보자. 거예요. 자기들도 해보려고 다 배워갖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려서 됩니까 그게? 그래서 때려서 되면 다 했겠죠. 그렇죠. 다른 나라 다 따라 다 했어야죠. 하죠. 예, 못해요. 그래서 이건 자발성이 사실상 기초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사실 집에서 애 한 명만 키워봐도 때려서 안 된다는 거를 다 아실 맞아요. 텐데. 맞아요. 그러면 쉽지가 않지. 그럼요. 그 순간적으로 막 공포를 주면 잠깐 줄 맞추는 듯 했다가 또 금방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집중력으로 그거가 자발성이 아니면 그럼요. 불가능하네요 아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북쪽에서 열병식 할 때 기가 막히잖아요. 네. 줄 맞추는 게 장난이죠. 발 올라가는 거랑.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그거 보고 뿅 간 거예요. 너무 멋있거든. 그래서 우리도 하자고 막 쪼는 거예요. 우리도 열병식 하자고. 미국 장성들한테. 우리는 왜 못하니? 나도 열병식 받고 싶어.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미국 장군들이 놔도 한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빡세게 굴려도 안 된다 이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돈을 엄청 준다고 해도 안 되는 돼요. 거예요. 발을 못 맞춰. 그렇지. 그래서 미국은 열병식을 못 해요. 아예 군인 열병식을. 그러네요. 미국의 열병식을 본 적은 없네요. 네. 그래서 군대의 질을 평가할 때도 그 열병식을 보통 많이 보는데 그렇죠. 많이 때리는 군대가 발 잘 맞추는 거 아니에요. 자발성이 있고 그 의지가 높은 군대들 있죠. 중동 쪽 요새 하는 거 보면 꽤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동안 쌓인 분노가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미국한테 당한 게 있고 또 이스라엘한테 당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그야말로 투철한 그 애국심, 이스라엘을 몰아내고야 말겠다 뭐 이런 걸 가지고서 훈련을 하니까 자발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줄이 잘 맞는 거죠, 비교적. 이게 그 매스게임 카드 섹션 유명한 데가 제주도의 고등학교잖아요. 맞아. 네. 이름 어디죠? 유명한 고등학교? 제일고 뭐 이런 데인데. 제일고랑 하나 더 맞나? 있는데. 하여튼 그 고등학교끼리 그 대결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막 올해는 우리가 더 잘. 막 호랑이 뛰고 막 이러는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은. 근데 맨날 때려요. 거기 나온 친구한테 물어봤죠. 네. 야, 이거 때려서 하는 거냐, 자발적으로 하는 거냐. 당연히 때려서 하는 거죠. 당연히 맞으니까 하는 거죠. 했는데 그것만은 아니겠죠. 왜냐면 그게 자기의 자랑이거든. 맞아요. 고등학교에. 자부심이 장난 아니에요. 그거를 반드시 잘 맞춰야 된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때려도 그게 되겠어요? 누구 한 명이 뛰쳐나갔지. 근데 걔가 그 대답을 당연히 때려서 하는 거잖아. 그게 너무 웃겼어. 네. 근데 어쨌든 자발성이 네.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아리랑에 5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10만 명이 참가하기도 해요. 네. 근데 그 10만 명이 와, 일사불란한데. 진짜 너무 놀랐거든요. 그 영상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들어보니까 그 탈북자 하시는 분, 네, 탈북자 분한테 물어보니까 참여한 분들이 학교에서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한대요. 근데 그 연습 기간이 엄청 길고 그런 것도 아니더만요. 연습 기간에 집중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트만 딱 연습을 하면 돼요. 뭔가 과학적으로 할 것 같아. 네. 그냥 해서는 다 있지. 방법이 네. 이렇게 스케치북 이렇게 있으면 앞에 번호 뜬다는 거예요. 몇 번. 그러면 스케치북을 착착착 해가지고 몇 번인지 그거를 다 잘 해놓고 넘기는 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넘기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참가할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되게 훈련스럽고 고된 일은 아니었다. 너무 즐겁고 영광이라고 하더라고. 이 아리랑에 참가했다라는 거. 거기에 아주 작은 점으로 내가 여기에 뭔가 기여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자부심을 영광스럽고 느끼는 자부심을 네.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리랑 공연을 우리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있을걸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예전에는 그 LED 아니에요, 그거 카드 섹션이에요. 남북 그 교류할 때도 네. 그 아리랑 영상들이 많이 돌았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한국이 경쟁 사회인 것처럼 북한에서도 당연히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경쟁과 한국의 경쟁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네. 쓰셨어요. 그 차이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 경쟁의 목표가 다르죠. 목표가 다르다. 네, 북쪽은 개인의 그 성공과 출세를 위한 경쟁은 허용되지 않아요. 항상 집단의 발전을 위한 경쟁만 허용돼요. 그러니까 집단적 경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되 그 모든 것은 다 공동체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경쟁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남쪽의 경쟁에서는 목표는 개인의 사익이죠. 경쟁에서 이기면 내가 잘 되는 거죠. 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네, 돈 내가 경쟁? 이제 서열 상승을 하기 위해서 그 개인의 사익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경쟁의 목표가 다르고 따라서 치열성도 다르죠. 북쪽은 그다지 치열하지 않고요. 남쪽은 치열합니다. 경쟁이 죽고 살기. 왜냐하면 지면 죽으니까. 네. 생존이 걸려 있죠. 네, 북쪽은 죽는 건 아니에요. 너무 궁금해요. 그런 경쟁은 어떤 모습인지. 치열하지 않은 경쟁이. 이게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사회주의 비판할 때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열심히 안 한다. 나태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나 그쵸. 보군요. 네. 그래서 집단적 경쟁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네. 북쪽은 보통 경쟁을 해도 단위가 집단이에요. 네. 남은 개인이고 남쪽은 뭐 직장, 뭐 공장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장 내에서도 작업 반끼리 학교에서도 조별하듯이. 조별 경쟁 네. 개인 간 경쟁을 시키진 않아요. 그런 건 재밌지. 재밌지. 한 대를 모아주면 아주 그냥 그것만 생각나지. 네, 그런 경쟁이고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뭐 죽고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쟁에 이렇게 치열성은 없다. 그 대신 누가 잘 돼도 기분 좋은 그렇죠. 그런 기분 경쟁 좋은 운동회 말하는 같은. 걸까요? 이겨도 뭐 다 이제 즐겁게 끝날 수 있는. 근데 이 경쟁의 치열성 뭐 이런 것은 남쪽이 더 가열차겠죠. 지면 죽으니까. 네. 근데 북쪽은 또 우리 이상으로 경쟁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애국심 같은 게 동반됐을 때, 뭐 열의 같은 게 생겼을 때 이거 꼭 해야 된다. 뭐 며칠 안에 뭐 해내기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몇 전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쵸. 몇십일 전투 안에 뭘 끝내야 된다 네. 할 때 야 저쪽에 공장에 있는 애들이 신기록 달성했대 안 돼 우리 질 수 없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불이 붙고 그러면 엄청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노동 강도는 약해요. 그래서 그 뭐랄까요 탈북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농담으로 여기처럼 일했으면 나는 3중 노력이 영웅됐다. 거기에서 남쪽처럼 일하면? 열심히 일을 하면 야근하고 막 이랬으면 3중 노력 영웅 칭호는 기본이다. 네. 그 정도로 노동 강도가 상당히 빡세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개성공단에서도 그 당시에 어떤 기업가들이 남쪽 노동자들이 일하는 화면을 틀어줬더니 북쪽 노동자들이 그랬다잖아요. 빨리 돌리지 말라고. 빨리 감기 하지 말아라. 네. 재밌다. 그리고 일본의 그 어떤 노동운동가들. 네. 노동운동 가면 약간 자본에 반대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방문했던 좀 옛날 거긴 한데 갔을 때 여기는 너무 목가적이다 이렇게 평해요. 목가적이다. 목가적인 게 뭐야? 노동자들이 일을 술렁술렁 한다 시험시험. 그래서 전투를 하나 봐요. 북한에서 몇십일 한 번씩 전투가. 빡세게 한 번씩 해야 돼요. 저는 그 전투가 기사를 보시면은 연초에 한 60일 전투, 네. 그다음에 뭐 80일 전투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계산해 보면 365일 중에 한 340일 전투를 하거든요. 그럼 1년 내내 전투예요. 근데 전투인데 우리나라의 한 빡세다. 3분의 2 정도 근데 일하는 거야? 일의 강도가 약하다고 하면은 그것도 뭐 전투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죠. 아. 그 전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대다수가 그 전투라는 게 어떤 단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전투다 이러면은 네. 자기의 생산량을 높이는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 전투라는 양상. 그래서 목표가 다 다르고 어떤 각자가 각자의 할수 목표가 있는, 있는 거예요. 성취할 수 있는 목표. 네네네.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엄청 빡센 전투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동안 나태하게 살다가 할만하다. 이런 건 또 전투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남쪽 기술자를 표현에 의하면 남쪽 같으면 둘이서 할 일을 6명이 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하다 보면. 그럼 우리 일이 진짜 잘하긴 하나 보구나.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강도가 진짜 높은 거잖아요. 높죠. 세요. 남쪽이 엄청 세죠. 노동 강도가. 이거 그냥 전 세계적으로 센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랑 그렇죠. 비교했을 때 낮은 거지. 세계적인 수준이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북에서 탈북하시는 분들도 좀 진짜 놀라겠어요. 네. 남쪽에서 일하는 거 보면 뭐 밤이 없잖아요. 120시간 그거 윤석열이 냈을 때 네. 다들 네. 엄청 충격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너무 일상이어가지고. 그 정도인데 북한에서는 주 8시간 노동제가 해방 이후에 확립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쟁 차이까지 이제 했는데요. 그 다음 방송 때는 더 재밌습니다. 북한이 이제 운영하는 조직생활이라는 게 북한의 조직생활? 네. 사회를
그 유지하는 비법이라고 하는데 그 조직 생활이 또 끼치는 심리적인 영향 이런 것도 볼 거고요. 청년들 얘기도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다음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들 아래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